자, 책상 위에 정리하시고요. 그렇지. 페이지 26페이지를 펴시고요. 수업 시작합니다. 별의 는 밤은 일부분이 내레이션으로 삽입된 것만 봤잖아. 근데 사실 전문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전문 다 같이 지문 읽고 분석을 할 거예요. 잠깐만. 수업 들어와! 자, 윤동주의 별의 는 밤 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시를 먼저 낭송을 하고 그런 후에 차분하게 화자와 상황과 정서 찾기랑 표현 방법 찾는데 미리 얘기할게. 이 시 표현 방법 무지 많아. 핸드폰 다 치우세요. 표현 방법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알고 있는 시에 있는 웬만한 표현 방법 거의 다 막 끌어다 땡기면 다 나올 것 같아. 진짜 많거든. 그래서 읽으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최대한 분석을 해볼게요. 자, 별의 는 밤 소율이가 낭송하자. 별의 는 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하는 것은 쉬 여친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수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우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키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리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단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땅은 밤을 새워 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피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붙인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이다. 잘 읽으셨습니다. 시가 굉장히 길죠. 그쵸? 자, 일단은 이 시에서 1인칭 화자 직접적으로 드러나나요? 어디에?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라는 표현에서 화자 나가 직접 드러났고, 나가 있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해볼까요? 나가 어떤 시간에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 그리고 밤입니다. 그쵸? 어떤 공간에 있냐 하면 오른쪽 라인,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본다 라는 표현이 있지. 그러면 가을 밤에 언덕에 앉아서 뭘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별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화자가 어떤 정서를 느끼는지 한번 읽으면서 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1연에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을 밤에는 얘들아 대부분 어떤 분위기와 정서가 만들어지니? 1연부터 굉장히 계열밤, 별이 반짝반짝 아름답잖아. 그치? 굉장히 서정적이라든지 낭만적인 분위기로 시가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수없이 많은 밤하늘의 별을 하나하나 다 셀 수 있을 것만 같다는 생각을 하죠. 3연,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세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첫 번째, 쉽게 아침이 오니까 시간의 한계. 두 번째, 내일 밤이 아직 남았어. 내일이 있으니까 내일 다시 세도 된다는 생각도 있고요. 세 번째,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라고 했죠. 자, 별을 헤아리면서 나의 청춘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 이 별을 다 셀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특별히 판서를 강하게 하지 않는 이유는 진짜
찐으로 중요한 데가 4연부터야, 얘들아. 자, 4연에서 드러나는 시적 표현의 특징들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 별 하나의 동경, 별 하나의 시, 별 하나의 어머니 했어. 자, 4연은 얘들아 어떤 시적 표현 방법이 드러나니? 동일한 시어인 별 하나에가 반복되기도 하고 별 하나의 무엇, 별 하나의 무엇, 별 하나의 무엇 비슷한 문장의 구조가 뭐 되기도 해요? 대꾸법으로 대꾸법을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하죠?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도 합니다.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얘들아 지금 별 하나에 하나씩 이름을 붙여주고 있잖아. 근데 그 이름을 붙여주는 걸 보니까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 어머니 이 별이라는 것에 내가 붙이는 이름을 보니까 내가 뭐 하는 것들, 사랑하는 것들 혹은 내가 그리워하는 그리움의 대상을 이름을 붙여보았어요. 근데 한 행에 몇 음절이에요? 음절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몇 어절이에요? 별 1어절, 하나의 1어절. 그러니까 어절이라고 하면 띄어쓰기 있는 덩어리다, 얘들아. 그러면 한 행당 딱 3어절씩으로 끊어지죠. 그러면 여기서 생겨나는 운율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때 4연은 호흡이 느립니까? 빠릅니까?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추억과 리듬이 어때죠? 느린 호흡이에요. 그래서 그리움을 표현하는데 느린 호흡으로 천천히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어요. 맞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머니 하는 이 2번 반복은 자신이 그리워하는 대상 중에서도 누가 강조됩니까? 어머니가 강조되죠. 자, 그러면서 5연에서부터는 눈으로 대충 봐도 갑자기 얘가 별 하나의 무엇, 별 하나의 무엇 이렇게 띄엄띄엄 가던 게 그리고 어머니 나는 누구를 생각했는데요. 뭐 누구도 생각나고 누구도 생각나고 누구도 생각나고 누구 뭐 이렇게 갔잖아. 그러면 이 별에 하나하나 호명했던 것과는 다르게 여기는 줄글처럼 이루어지잖아. 그치? 이런 것을 무슨 진술이라고 하냐면 산문적 진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반복도 반복 비슷한 문장이 대칭된다기보다는 계속해서 내가 그리워하는 것들을 나열하고 뭐하는 열거하는 형태잖아요. 그치? 그리고 산문적 진술이야. 줄글로 막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호흡이 느린 호흡이야? 빠른 호흡이야? 그렇지. 빠른 호흡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그리움이 훨씬 더 어때지는 거야? 증폭되는 효과가 있는 거야. 그리움이 더욱더 강조되는 거야. 그리움이 훨씬 더 구체화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4연과 5연의 매칭을 놓고 봤을 때 뭐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하다가 아니라 4연도 그리워하는 것들을 나열했고 5연도 그리워하는 것들을 얘기하지만 얘는 훨씬 더 산문적 진술, 빠른 호흡으로 그리움을 증폭하고 그리움이라는 내면을 강조하고 있는 거다. 이 표현을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잠시 칠판. 보통 시에서 별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했지, 얘들아? 이상. 그치? 그럼 별을 헤아린다는 건 자신의 이상을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무언가를 꿈꾸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둠 속에서의 별은 무엇을 상징하기도 해요? 자신의 희망을 생각해 보는 것일 수도 있죠. 그쵸? 그 다음 별 하나의 내 친구 이름, 별 하나의 우리 엄마, 별 하나의 시. 자, 이렇게 보면 내가 뭐 하는 대상들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대상들을 자, 그러면 그리워하는 대상을 생각해야 하는 그리움의 무엇이라고 봐도 돼요? 매개체라고도 봐도 되고요. 네 번째, 어린 시절 친구들의 이름, 그치? 그리고 어린 시절 우리 동네 사람들을 떠올리게도 하죠. 그래서 과거, 회상에 뭐라고 생각해도 돼요? 매개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 별에는 굉장히 상징적 의미나 역할이 많이 숨어 있어요.
지금 5연? 1, 2, 3, 4, 5연까지 봤네요. 자, 근데 5연이 조금 중요하니까 다시 볼게요.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을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 같이 썼던 아이들의 이름,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 벌써 아기 어머니가 된 계집애들의 이름,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 자, 근데 지금 5연에서 열거되는 이름들은 대부분 다 어떤 거냐면 나의 순수했던 어린 시절일 수도 있고, 그치? 동심의 세계. 그리고 노루, 토끼, 강아지, 비둘기, 노새, 뭐 이런 애들은 다 풀 뜯어먹는 애들 아니냐? 어떤 대상들이야? 역시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들. 그 다음 프랑시스 잼이랑 라이너 마리어 릴케는 굉장히 시를 잘 쓰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시를 쓰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얘가 열거하는 것은 자기가 동경하는 것,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들이야. 맞지? 지금 별을 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순수했던 어린 시절, 순수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이상적인 것들, 내가 꿈꾸는 동경하는 문학 작품, 문인들을 떠올렸어. 근데 이 별이랑 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거랑 나랑 멀어 가까워? 멀지? 그럼 나는 순수하고 아름답고 사랑하는 것들과 멀지? 거기에서 느끼는 정서가 뭐겠어? 일단은 그리움의 정서가 지금 엄청 지배적으로 4연, 5연에서 빵 하고 세게 나왔죠. 그 다음에 뭐라고 느끼냐면 이 아름답고 순수한 것과 내가 멀리 있네. 그럼 나는 어때? 쓸쓸하네. 맞지? 나 되게 외롭네. 외롭다라는 정서. and 나는 저렇게 순수하고 아름답고 싶었는데 나는 되게 구질구질하네. 내 이름 썼다가 어떻게 해? 씨발! 이러고 얼른 덮잖아. 그러니까 뭘 느끼기 시작하겠어? 부끄러움 느끼기 시작할 거야. 아, 그럼 이 시도 역시 아름다운 별, 순수한 이상과 동경을 떠올리면서 자아를 모하는 시겠구나. 성찰하는 성찰적 태도가 두드러지는 시겠구나. 자, 일단 여기까지에서만, 여기 연까지만 표현 방법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표현 방법이 너무 많거든. 자, 너희가 일단 여기 연까지 스스로 한번 최대한 찾아서요. 뭐 많을 것 같은데 한번 열심히 찾아보세요. 6개? 7개 나오지 않을까? 정서 표정 봐. 지긋지긋하네. 뭐 표현 방법이 그렇게 많아. 그럼 최대한 찾아봅시다. 자, 일단은 어떤 표현 방법이 두드러지게 보입나? 유나? 뭐 보여? 유나야? 문장 구조의 반복. 유은이는? 시어 반복. 정서는? 뭐? 상징적 시어? 맞아. 야, 근데 1연에서 뭐뭐 씁니다. 2연 뭐뭐 합니다. 3연 까닭입니다. 이거 중요하진 않지만 높임말 썼네? 그런 거 뭐라고 불러? 아, 문학에서 높임말 쓰는 거 뭐라고 하는지 안 배웠어요? 경어체라고 해요. 경어체 사용했다. 야, 재수없지만 우리 지금 배운 문법이랑 한번 매칭해볼까? 이거 격식체야, 비격식체야? 그렇지, 뭐뭐입니다. 격식체야. 무슨 체라고 부를 거야? 하십시오 체야. 그지? 격식체예요. 이거 경어체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시에서의 별이 진짜 별이 아니라 순수하고 아름다운 이상일 수도 있고 내가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대상일 수도 있고 동경하는 대상일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 그래서 무슨 성이 강하다? 상징성이 강해요. 상징적 시어가 사용됐고요. 그 다음 별 하나에 별 하나에 별 하나에 별 하나에 반복법 있죠. 근데 어떤 친구가 선생님 반복법이랑 그럼 대꾸법이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반복법은요, 동어가 반복되는 거야. 같은 시의 어가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거고, 대꾸법은 똑같은 단어는 하나도 없어도 돼. 대신에 문장의 구조가 반복되는 형태인 거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얘는. 동어가 꼭 반복되지 않아도 돼.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 산문적 진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호흡을 빨리 하면서 호흡을 조절한다. 근데 이 호흡 조절이 주는 효과가 궁극적으로 뭔 거야? 그렇지. 그리움이라는 자신의 정서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더라잉. 그치? 자, 그 다음 봐라. 오연에서 보면 어머님, 저는 누가 그립고요. 누가 그리워요. 듣는 이 설정되지 않았어요? 그치? 청자 설정됐죠? 그럼 이거 무슨 체야? 그렇지. 대화체야.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불러요?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대화체가 주는 효과는 뭐냐면 좀 더 친근감을 느낀다든지 화자의 내면을 좀 더 고백적으로 표현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뭐 나열과 열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건 크게 뭐 잡지 않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들 잡고 갔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4연, 5연까지는 우리가 봤으니까 6연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에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그러면 별이 아스라이라는 것은 잘 보여, 안 보여? 너무 멀어서 흐릿흐릿할 만큼 멀리 있는 것처럼 내가 여기서 멀다를 느꼈어. 그러니까 쓸쓸함과 외로움의 정서가 있고요. 그 다음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도 멀잖아. 그러니까 쓸쓸하고 외롭지. 그 다음 연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에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을 썼어. 그리고 흙으로 어떻게 써? 덮었어. 자, 여기서 느끼는 정서가 뭐겠어요? 부끄러움이라는 정서를 인지하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갑자기 왜 부끄러워요? 내가 별이랑 뭐니까 부끄러운 거야. 이상적인 삶과 먼 거야. 순수하고 아름다운 삶과 먼 거야.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모든 것들과 먼 거야. 그 상황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얘들아, 물론 이걸 일제강점기로 매칭해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쌤은 지금 당장은 일단 시 자체로만 순수한 정서로만 그냥 분석을 해볼게. 그 다음에 계속 보자. 흙으로 덮었다는 거에서 부끄러움의 정서 인지했죠.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했어요. 얘들아, 벌레가 이름이 부끄러워서 울리는 없지. 누가 자신의 이름을 부끄러워해? 화자가 스스로. 근데 자신의 감정을, 자, 이것을 감정을 소재 혹은 자연물에 뭐 한다고 얘기해요? 이입도 맞지만 이 이입이란 말 말고 다른 말로 써요. 시험에서 객관식으로는 이렇게 기술합니다. 대상의 자신의 감정을 무엇하여? 투영한다고 합니다. 투영. 그러니까 내가 슬퍼. 그럼 내 감정을 투영해서 쟤도 슬프다고 판단하는 거야. 이게 바로 감정이 뭐 된 소재예요? 이입된 소재예요. 자, 중요한 6번째 표현 방법. 감정이입의 소재가 있다 없다? 있다야. 자, 근데 얘들아 잘 봐라. 이거는 감정이입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끄러움은 누가 느끼는 거야? 화자 자신이 느끼는 거야. 그러면 이 벌레는 화자의 무엇이라고 봐도 돼? 화자의 분신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화자 자신을 빗댄 걸 수도 있어. 맞죠? 그 다음 벌레를 사람처럼 뭐 이름을 부끄러워서 운다 뭐 이런 표현을 쓴 걸 보면 무슨 법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의인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 그 다음 굳이 여기서 심상을 물어본다면, 자, 얘들아, 별 해는 밤은 제목부터가 무슨 심상이 지배적이겠어? 그치, 계속해서 별 보지. 막 막 아름다워 내리고 있어 막 이랬잖아. 이름도 썼다 지웠다 전부 다 시각이야. 이 시의 가장 지배적인 심상은 시각적 심상이 맞습니다. 근데 벌레가, 따는 벌레가 우는 이유는 이름이 부끄러워서일 거야 라는 표현에서는 무슨 심상이야? 벌레 우는 건. 그렇지, 소리로 들었으니까 청각적 심상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청각도 있고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를 무슨 시어를 사용한다?
표정 봐, 은서. 감각적 시어를 사용한 시다라고 말해도 맞습니다. 표현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서 난해하죠. 하지만 우리는 핵심 중심 내용을 좀 잘 보면서 따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부끄러워로 끝났잖아.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그러나 이거 역접이야, 순접이야? 역접이지. 그럼 그러나면 부끄럽다. 그러나 그 다음 어떤 내용 나와? 부끄럽게 안 살 거야 이제. 그치? 혹은 나 이제 극복할 거야. 나 이제 이렇게 찌질하게 안 살 거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정서가 바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그러나 구간에서부터는 정서가 바뀌어요. 자,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그렇지. 시상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시상의 전환을 쉽게 해석하면 화자의 정서, 내면이 변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시상이 전환되면서 이제부터 뭘로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극복의 의지로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 봅시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나의 이름자가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것입니다 라고 하죠. 얘들아, 겨울이 일반적으로 시에서 상징하는 의미가 뭘까?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적인 현실이야. 겨울에는 모든 생명이 다 죽어. 살기가 힘들 만큼 극한의 추위와 고통을 겪어야 돼. 그래서 겨울은 부정적인 현실이야. 그럼 봄이라는 시기는 굉장히 어떤 시기야? 긍정적 시기죠. 자, 겨울과 봄 가장 완벽히 어떤 시어입니까? 대조적인 시어고요. 조금 더 딥하게 인지를 해서 이게 일제강점기라는 반영론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면 겨울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어요? 그렇지. 일제강점기라는 부정적 현실이고 봄이 온다는 건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광복의 시기를 상징적으로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뭘로 봐도 대조적이죠. 그런데 이 대조의 중간에 나의 무엇에 무덤에 만약에 봄이 온다면 파란 잔디가 피어나고 풀이 무성할 거야 라고 했잖아. 파란 잔디나 풀은 생명이에요, 죽음이에요? 생명이야. 부활 혹은 소생의 이미지. 한마디로 광복이라는 것, 이 긍정적 시기는 새로운 생명과 부활과 소생, 다시 우리 민족이 되살아날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구나. 그런데 소율아, 무덤에 풀이 날라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 대줘야 되네. 맞지? 그러면 이 무덤이라는 시어에서 우리는 이 시는 부끄러움으로 안 끝나고 이제 극복 의지가 확실하게 드러났잖아. 그러나 나는 극복하겠어. 근데 여기에서 그냥 극복 의지가 아니라 나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이 현실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가죠. 이런 걸 희생정신을 읽어도 된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선생님은 희생이라는 말 말고 나 이제 여기 다 지워도 되냐? 속죄양 모티프라는 키워드를 좀 던지고 싶어요. 표정 봐. 씨발 그건 또 뭔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학교에서 이거 아직 얘기 안 해줬어? 학교 선생님들이 원래 문제를 낼 때 이 속죄양 모티프는 나 대학교 때쯤까지나 나왔을까? 내가 막 세미 대학교 1학년 때 고3 과외로 이 강사지를 스타트를 했거든? 그러니까 한 30대 초반 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연도를 얘기하니까 너무 어렵네. 진짜 조낸 옛날에나 썼던 개념이야 이게. 현대에 와서는 별로 잘 쓰이지 않아. 근데 작년 너희 학교 시험에서는 이 키워드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도 거론은 할게. 자, 속죄양 모티프에서 속죄양이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짓잖아. 그럼 나 대신에 양이나 다른 가축, 소나 이런 걸 죽여서 제사를 지내서 나 대신 속죄하는 다른 제사로 내 죄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기독교에서 혹시 예수님이 왜 태어났다 해?
아니 너희들을 대신해서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다시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그 다음 부활하는 개념인 거거든. 그래서 속죄양 모티프는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는 모티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시에서 내가 무덤에 죽어서 나의 파란 잔디가 나타난다 라는 표현 자체가 속죄양 모티프 가지고 있죠. 희생적인 태도요. 그죠? 자, 그러면 윤동주의 시에는 이런 시적 표현이 꽤 많은 편이에요. 실제로 그런지 보자.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에서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모가지를 들이우고 피를 흘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야, 십자가에 모가지 들이우고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잖아. 그치? 나의 죽음으로서라도 현실을 극복하겠다는 이게 속죄양 모티프고요. 두 번째, 참회록이라는 시의 맨 끝에 구절에 현실을 극복하고 나면 어느 운석 밑으로 걸어 들어가는 슬픈 사내의 뒷모습을 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슬픈 사내가 누구겠어? 화자 자신이고요. 운석 밑으로 걸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니? 돼지지. 그치? 그래서 거기에서도 속죄양 모티프가 있고, 작년에 뭐 되게 프로메테우스 나오는 시 있었다고 했잖아. 나의 간을 쪼여라 뭐 이러면서 프로메테우스요. 불쌍한 프로메테우스요. 나의 간을 쪼여서라도 해서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서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프로메테우스 설화 알아요? 어떤 설화인지?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뭐 하는 거야? 바위를 계속 끊임없이 옮기거든. 근데 그 바위가 어차피 영원히 고정되지 않아. 올리면 내려가. 그럼 다시 또 피 터지는 고통. 평생이 아니라 죽음이 없으니까 걔는 영원한 지옥 속에 빠져서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돌을 계속 옮기는 존재야. 그러니까 그런 희생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속죄양 모티프들이 있다를 한번 언급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마지막 연.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온다면 무슨 법? 가정.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여기도 역시 시각적 심상 두드러지면서 현실 극복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끝났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별에는 밤에 성격 보세요. 회상적, 성찰적, 상징적 다 이해되지? 여기에 조금 더 붙여볼까? 감각적, 서정적, 낭만적 전부 다 맞겠네요. 주제, 과거에 대한 추억과 자아 성찰. 특징 1, 처음 시작은 뭘로 시작해요? 현재로 시작해요. 그러다가 5연부터는 과거를 뭐예요? 회상하고요. 그러나부터는 만약에 봄이 온다면 무성해질 것입니다로 가니까 뭘로 바뀌어요? 미래로 바꿔요. 현재, 과거, 미래죠. 이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입니다. 그럼 얘도 순행이야, 역순행이야?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걸 잡고 갑니다. 2번, 부분적으로 산문적 리듬 구사하는 데가 어디예요? 5연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빨라지면서 그리움 강조되고요. 3번 쉬운 말 사용했다 뭐 이런 건 됐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주중 테스트 때는 뭐가 들어가겠어 그럼? 별에는 밤 문제 들어갑니다. 서시도 문제 들어가요. 단어 문제 들어가요. 그래서 극갈래 문항 많이 들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0쪽, 31쪽은 채워 오시고요. 32부터 46피까지는 숙제입니다. 숙제로 할 거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를 나가냐? 풀비린내 본문을 좀 나갈 거라서 34페이지를 펴니다. 삼사 34페이지. 교술갈래가 나와 있으니까 교술갈래만 좀 가볍게 한번 치고 가봅시다. 야, 교술이 뭐야?
그래서 이거 제일 먼저 1빠따로 배우지 않았니? 교술. 정의 내리면 글쓴이의 경험을, 글쓴이의 경험이 나오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교술갈래 키워드고요. 그러니까 교술갈래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솔직한 느낌을, 경험을 바탕으로 서술한다, 기술한다 라고 하면 됩니다. 글쓴이의 경험을 각자의 개성에 맞는 문체로 서술하는 것입니다. 교술 갈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너희가 뭐 일기, 너희 요새 많이 하는 인터넷에 너희가 일기를 쓰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다가 너희가 사진 올린 다음에 오늘 낮 즐거웠음 뭐 이러지. 그것도 일기야. 그것도 수필이야. 그런 것도 교술이야. 어찌 보면. 그 다음에 편지, 기행문, 여행 다닌 이야기. 그 다음 수필. 뭐 고전으로 치면 너희 이옥 설 배웠지? 설. 한문수필. 설. 이것도 수필이잖아. 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수필이고요. 이런 갈래가 수필인데요. 교술 갈래의 특징을 보면 핵심 키워드만 그냥 빠르게 나열해 볼게요. 너희가 생각해봐. 수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여야 해? 일단 뭘? 경험이거나 허구가 아니라 분명히 반드시 진짜 겪은 일, 사실, 그치? 그걸 바탕으로 나의 뭘 얘기하는 거야? 깨달음. 근데 야, 똑같은 일을 겪어도 사람마다 깨달음이 같아, 달라. 완전 다르겠지. 그래서 자기 고백적이고요. 가장 개성적인 문학입니다. 개성의 문학이라고도 불러요. 제재가 다양할까, 조금일까? 뭐 다양한 정도가 아니라 길 가다가 똥냄새 난 것도 그냥 쓰면 그냥 그것도 수필이야. 뭐 가벼운 수필이라 경수필이겠지만. 그 다음 전문가 같습니까? 비전문가 같습니까? 비전문적이죠. 그리고 또 하나 형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해진 형식은 없어요. 근데 조금 독특하게도 약간의 기본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는 수필도 있어. 찾아봐. 약간의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는 수필. 그런 교술 갈래가 있어, 지금 여기에. 편지. 너희 편지 쓸 때, 엄마 아빠한테 편지 쓸 때 갑자기 다짜고짜 하고 싶은 말 하냐? 꼭 쓸데없이 엄마 안녕? 아까 아침에 봐놓고 미친년처럼 갑자기 그러잖아. 그동안 잘 지냈어요. 싫어. 방금 봤는데. 그리고 뭐 생뚱맞게 꼭 날씨 안부 같은 거 하지 않아요? 무더운 여름날 잘 지내죠? 뭐 이런 거. 이게 편지글의 형식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얘들아. 그 다음 전혀 안 궁금한데 나는 잘 지내요. 내 안부 꼭 전하잖아. 이게 편지글의 형식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 꼭 끝에 또 몇 월, 며칠, 누가 썼는가 이런 거 쓰잖아. 그게 그 기록이 편지는 약간의 형식이 있는 교술 갈래예요. 나머지는 거의 다 비전문적이고 형식이 없는 자유로운 글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풀비린내로 들어가는데 약간 수업하다가 잘릴 느낌이네. 잘릴 것 같을 때는 갑자기 급 답을 맞춰볼까요? 풀비린내를 지금 한 10분, 15분 수업하다 잘릴 것 같으니까 잠깐 채점부터 먼저 할게요. 교재 빨강이 1차 교재 꺼내보세요. 자, 1차 빨강이 교재 답을 부르고 풀이를 잠시 한 후에 쉬고 풀비린내 한 타임 좀 천천히 나가볼게요. 1번부터 답 부릅니다. 4, 5, 3, 4번에 4, 3, 6번 4, 4, 이거 되게 악랄하다. 8번도 4야. 4, 4,
4. 11번까지 쭉 4입니다. 이거 OMR로 체킹했으면 분명히 쫄려서 뭐 하나 고쳤겠지, 너네. 자, 그 다음 12번에 3, 5, 14번에 3, 4, 3, 5, 18번에 5, 1, 4, 2, 22번에 5, 2, 4, 25번에 2, 4, 26번 4, 27번은 몇 번으로 했어? 3번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 몇 번부터야? 28번부터 답 부릅니다. 4, 1, 나 7쪽까지만 숙제 냈네? 단톡에는 7쪽인데 말로는 10이라 하시니까 아, 그래? 그럼 오늘 7쪽까지만 채점할게요. 자, 여기까지 풀이하세요. 진짜 많지.